그래서 말인데 형씨한테 팔려고 100만 원만 줘. 그럼 형씨한테 줄게. 순간 제기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 귀먹었어. 100만 원에 그 여자 팔겠다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고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야. 그냥 주워온 거라서 형씨가 내려가도 아무 문제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파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인간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가장 빠르게 영상 보실 수 있습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강병수, 마운드렌 아에 이르렀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면 저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봐 낡은 원룸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새벽 빛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이불을 깨고 세수를 하고 냉장고에서 어제 남은 밥을 꺼내대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허전합니다. 국도 없이 반찬 한두 가지만 놓고 먹는 아침은 쓸쓸합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 공사장으로 향합니다.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나르고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섞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돈을 벌어야 살 수 있기에 멈출 수 없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동료들과 함께 도시락을 먹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 있고 집에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돌아갈 곳은 있지만 맞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저녁 6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옵니다. 빌라의 낡은 계단을 올라 2층 202 오문을 열면 어김없이 옆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있을 뭐 없느냐. 돈은 안 벌어오고 뭐 하는 거야? 남자의 거친 고함 소리가 벽을 뚫고 들립니다. 잘못했어요.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문을 닫고 신발을 벗고 부엌으로 향합니다. 라면을 끓이거나 김치찌개를 데우거나 그냥 밥만 먹을 때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옆집에서 들려오는 비명과 욕설이 더 크게 들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자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봅니다. 저 너머에서 누군가 맞고 있습니다. 누군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도 없고 끼어든다 해도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됩니다. 어느 날 저녁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을 때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201호 문이 열리고 여자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녀는 낡은 회색 티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왼쪽 뺨에는 10%.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았습니다. 멍든 얼굴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맑고 순수했습니다. 마치 세상의 더러움을 모르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는 말을 걸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녀는 빠르게 집 안으로 들어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왜 저 여자는 도망가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맞으면서도 그 집에 머물러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어쩌면 그녀도 저처럼 갈 곳이 없는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저는 일이 없어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멍청한 년, 빨래도 제대로 못 개냐.
초등학생도 아니고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야 하냐고. 죄송해요. 다시 할게요. 다시는 무슨 그냥 참아자. 그때 무언가 던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볼륨을 높였습니다.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볼륨을 높여도 그녀의 신음소리는 들렸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답답했습니다. 무력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할까 생각했지만 부부 사이에 괜히 껴드는 것 같아 꺼려졌습니다. 결국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일 새벽 저는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마침 옆집 문도 열렸습니다. 그 남자가 나왔습니다. 박강주. 저는 그의 이름을 우편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는 충혈되어 있었고 표정은 험악했습니다. 그는 저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남자가 그녀를 때리고 있구나. 저 남자 때문에 그녀가 저렇게 멍들고 있구나. 분노가 치솟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출근길에 저는 계속 그녀를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왜 떠나지 않을까요?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까요? 왜 저렇게 당하고만 있을까요? 공사장에서 일하는 내내 그녀의 맑은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옆집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도울 수 있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지만 저는 아무 힘든 일용직 노동자일 뿐입니다. 제 삶도 간신히 꾸려가는 처지에 누군가를 돕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저는 또 다시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계단에서였습니다. 그녀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고 저는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지 안에는 라면과 계란, 그리고 몇 가지 채소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오른쪽 팔에 10%는 자국이 보였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는 고개에 겨울거리며 대답했습니다. 네, 저요. 괜찮아요. 그녀는 환하게 오셨습니다. 멍든 얼굴로 웃는 그녀의 모습은 귀에 있습니다. 마치 자신이 다쳤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계단을 올라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그녀가 들어간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다시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게 뭐야? 그 라면만 끓여놨어. 오늘 돈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 썼어요. 이 쓸모없는 거. 돈도 못 벌어오면서 밥도 제대로 못해 무언가 엎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염 뜨거워요. 그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주먹을 쥐고 옆집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노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시끄럽다고 말해볼까 했지만 마주치는 순간 시비가 붙을 것 같았습니다. 저 폭력적인 남자를 이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풀고 다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무력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뭣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맑은 눈빛, 멍든 삐암, 그리고 환하게 웃던 모습. 왜 저 여자는 저렇게 순진할까요? 왜 저 여자는 맞고만 있을까요?
저는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그냥 둘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온다면 저는 그녀를 도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일주일간의 고된 노동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은 흙과 땀으로 범벅이었고 허리와 어깨는 쑤셨습니다. 샤워를 하고 간단히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운 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주말 예능 프로그램이 흘러나왔지만 웃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밤 10시를 조금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누군가 제 집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저는 눈살을 찌푸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찾아올까? 문을 열자 강주가 서 있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눈은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반짓 마신 소주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어이, 옆집 사는 형씨 그는 반말로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할 얘기가 좀 있어서 말이야. 잠깐 실례. 그는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안으로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문을 닫았습니다. 강주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으며 들고 있던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헐렁한 민소매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문신이 새겨진 팔뚝이 드러나 있었습니다. 형씨, 담배 있어? 없습니다. 끊었습니다. 그럼 시원한 물이라도 줘봐. 저는 강압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어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따라왔습니다. 강주는 물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리고는 빈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저를 많이 쳐다보았습니다. 형씨 돈 좀 있어? 무슨 돈 말입니까? 그냥 돈 말이야. 나 지금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든. 10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저랑 무슨 상관입니까? 강주는 비죽어 섰습니다.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거래를 하자는 거지.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래요? 그래, 거래는 씨, 우리 집에 여자 있는 거 알지? 그 멍청한 연말이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조는 소주병을 집어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손등으로 입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년 있잖아. 내가 거지처럼 떠들던 거 주워온 거야. 불쌍해 보여서 말이지. 근데 이게 완전 쓸모가 없어. 돈도 못 벌어오고 집안일도 엉망이고 머리는 또 얼마나 나쁜지 완전 모질이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겁니까? 그래서 말인데 형씨한테 팔려고 100만 원만 줘. 그럼 형씨한테 줄게.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기먹었어? 100만 원에 그 여자 팔겠다니까.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고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야. 그냥 주워온 거라서 형씨가 데려가도 아무 문제 없어.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파는 말을 듣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저 인간은 완전히 미쳤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녀를 데려간다면 저 남자로부터 그녀를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주는 제 침묵을 긍정으로 받아들인 듯 말을 이었습니다. 형씨 손해 아니야. 그녀 얼굴은 괜찮잖아. 좀 바보 같긴 해도 시키는 대로 말 잘 들어. 형씨 혼자 사는 거 나도 알아. 외롭잖아. 네, 데려가면 심심하지 않을 거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갈등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것은 범죄입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거절한다면 그녀는 계속 저 남자에게 맞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오, 역시 형씨. 계좌번호 알려줄게. 그는 주머니에서 비틀거리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몇 번 두드리더니 계좌번호를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을 꺼내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100만 원, 제게 100만 원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한 달 반 동안 모은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터치했고 손금 버튼을 눌렀습니다. 디링, 강주의 핸드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케이, 들어왔네. 형씨 고마워. 그는 벌떡 일어 희죽거리며 웃었습니다. 저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그 여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 그래, 그년 데려와야지. 잠깐만 기다려봐. 강주는 비틀거리며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심장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잠시 후 옆집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일어나 침사. 응, 닥치고 침사라고. 너 이제 옆집 가서 살 거야. 허서 안 움직여. 콩, 무언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몇 분 뒤 제 집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강주가 은혜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들어왔습니다. 은혜는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온 몇 범이 전부인 듯 했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맨발이었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씨 거야. 둘이 잘 지내봐. 강주는 은혜를 밀어넣으며 웃었습니다. 나는 이제 술이나 마시러 가야겠다. 그는 손을 흔들며 문을 꽝 닫고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가는 발소리가 들렸고 곧 건물 밖으로 나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은혜만 남았습니다. 은혜는 문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비닐봉지를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은혜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크고 맑았지만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 사람에게서 벗어났습니다. 가족에게 연락하시고 집으로 돌아가세요. 은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 없어요. 그럼 아는 사람이라도 있지 않습니까? 친구 아니면 아는 지인이라도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은혜는 비닐봉지를 바닥에 내려놓고 두 손을 모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희 이름은 알아요. 서은혜. 근데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요. 엄마 아빠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디서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핸드폰도 없고 갈 곳이 없어요. 그녀의 말투는 10살 아이가 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억상실 그렇다면 그녀는 정말로 갈 곳이 없는 걸까요? 은혜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 길에서 자고 있었는데요. 아까 그 아저씨가 데려왔어요. 밥을 줬어요. 근데 자꾸 때렸어요. 아팠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다 팠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서 쉬십시오. 내일 천천히 생각해 봅시다. 은혜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여서도 돼요? 네, 저도 맞는 건 아니죠?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당신을 때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얼굴에 희미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감사해요. 저 착하게 있을게요. 아무 말 안 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장실은 저쪽입니다. 씻고 싶으면 씻으세요. 그리고 제 침대에서 자세요. 저는 소파에서 자겠습니다. 아니에요. 저 바닥에서 잘게요. 괜찮습니다. 침대에서 자세요.
은혜는 더 이상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비닐봉지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제가 무슨 일을 벌인 걸까요? 100만 원을 주고 사람을 샀습니다. 아니, 구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표현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옆집에서 그녀가 맞는 소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방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습니다.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볼 생각은 없었습니다. 제가 한 선택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은혜와 함께 짐을 쌌습니다. 강주가 술이 깨면 없었던 일처럼 다시 찾아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를 피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최대한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저는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큰 짐은 그냥 버린다고 생각하고 온 몇 벌과 생필품, 그리고 통장과 중요한 서류들을 챙겼습니다. 은혜는 비닐봉지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2시간을 달려 외곽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공사장 근처였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작은 월세방을 구했습니다. 방 하나에 거실 겸 부엌, 화장실이 달린 낡은 곳이었지만 충분했습니다. 은혜는 방 안을 둘러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여기 좋아요. 조용해요. 저는 짐을 풀고 은혜에게 방을 내주었습니다. 원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안심한 저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우리는 조금씩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저는 근처 공사장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이동직이었지만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매일 새벽에 집을 나서 저녁 6시에 돌아왔습니다. 몸은 고되었지만 집에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위안이 되었습니다. 은혜는 집에서 집안일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빨래를 하다가 색깔이 있는 옷과 흰 옷을 섞어 따라서 모든 옷이 분홍색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요리를 하다가 냄비를 태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나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녁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와 계란말이,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습니다. 오빠, 제가 만들었어요. 맛있을 거예요. 은혜는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한 숟가락 떠서 먹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습니다. 김치찌개는 조금 작고 계란말이는 살짝 탔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진짜요? 와, 다행이다.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다.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이정수 할머니였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온화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떡을 들고 와서 저희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로 이사 왔다면서 결혼한 지는 얼마나 됐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 저희는 은혜가 먼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감사해요. 떡 정말 좋아해요.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내가 참 박네.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네, 할머니 고마워요. 할머니가 돌아간 뒤 저는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떡을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공사장에서 일했고 은혜는 집을 돌보았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함께 살았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전으로도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가끔 이상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은혜의 신음소리에 잠을 깼습니다. 안 돼, 가지 마. 엄마, 아빠,
저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은혜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혀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흔들었습니다. 은혜 씨 괜찮습니다. 꿈입니다. 은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네, 저 여기 있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녀는 중얼거리는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은혜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녀가 완전히 잠들 때까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은혜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한권설 회사 회장이 기부금을 전달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은혜가 갑자기 텔레비전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저 아저씨 알아요. 저는 놀라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뭐라고요? 저 사람요. 저 본 것 같아요. 어디서 봤더라. 전요. 그녀는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화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회장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뒤 또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녁 뉴스를 보던 중 한 기업 사장이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은혜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저 사람도 알아요. 진짜 아는 사람이에요. 은혜 씨 어디서 본 겁니까?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머리가 아파요. 그녀는 괴로워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진정시키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은혜는 단순히 기억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과거에 큰 충격을 받았고 그로 인해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진 것입니다. 그녀가 유명한 사람들을 아는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어쩌면 과거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봐야 하는 직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신과 병원에 데려가 봐야 하나 고민했지만 인터넷에 찾아봐도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억지로 기억을 되찾으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지금 너무도 편안해 보였습니다. 과거가 어쨌든 지금의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매일 저녁 따뜻한 식사를 함께 했고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은혜는 꽃을 보며 좋아했고 강아지를 보며 웃었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 할머니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아내가 좀 아픈 거 맞지? 내 사고로 머리를 다쳐서 10살 아이처럼 행동해요. 아이고, 어쩌다 그런 사고를 자네 없을 때 내가 한 번씩 들여다 봐줄게.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그래 어려운 사람들 길이 서로 돕고 살아야지. 할머니는 안타깝다는 표정을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2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은혜와 더욱 가까워졌고 말투도 진짜 부부처럼 자연스럽게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은혜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여러 곳을 함께 다녔습니다.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시내로 나가 큰 병원 앞을 지나기도 하고 번화가를 걸어 다니기도 했습니다. 혹시 익숙한 장소를 보면 기억이 떠오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는 은혜와 함께 대형 쇼핑몰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은혜는 신기한 듯 주변을 둘러보며 걸었습니다. 오빠, 여기 사람 진짜 많아. 혹시 기억나는 게 있어? 은혜는 고개를 겨울 걸었습니다. 잘 모르겠어. 본 것 같기도 하고. 우리는 몇 시간을 돌아다녔지만 은혜는 아무것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강가를 산책했습니다. 강 바람이 시원하게 불었습니다. 은혜는 강물을 바라보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혹시 뭔가 떠오르는 게 있어?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없어. 미안해. 오빠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봐. 은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내가 기억을 못 찾아도 괜찮아? 무슨 소리야? 내 과거가 뭔지 몰라도 지금 이렇게 오빠랑 있는 게 좋아? 저는 걸음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나한테 처음으로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야. 고마워.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은혜야, 그러니까 기억 못 찾아도 괜찮아? 나는 지금이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파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바보가 타도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어서 외롭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제 삶의 온기를 풀어넣어 주었습니다. 과거가 무엇이든 지금 이 순간이 소중합니다. 며칠 뒤 저는 공사장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작은 케이크를 샀습니다. 특별한 날은 아니었지만 그냥 은혜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은혜야, 오빠 왔다. 문을 열자 은혜가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카레 만들었어. 그래. 난 케이크 사왔는데. 케이크? 오빠, 오늘 무슨 날이야? 아니, 그냥 먹고 싶어서. 은혜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고 케이크를 나눠 먹었습니다. 은혜는 크림이 입 주변에 묻은 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기 않았습니다. 어느 금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는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날은 이미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집에 가까워졌을 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집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낯선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박강주였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며 제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긴 어떻게 왔습니까? 강주는 저를 보더니 비죽 웃었습니다. 오영 씨, 찾느라 고생 좀 했지. 근데 세상 참 좁더라고. 공사장 인부들한테 물어보니까 금방 찾았어. 저는 그와 집문 사이에 섰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무슨 일이긴. 내 여자 찾으러 왔지. 당신 여자가 아닙니다. 100만 원 받고 넘긴 거 잊었습니까? 이긴 뭘 잊어. 100만 원 갚으면 되잖아. 돈 줄 테니까 다시 데려와. 강주는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여기 당신이 찾는 사람 없습니다. 야, 이 새끼야. 내가 장난하는 것 같아. 강주는 담배를 바닥에 던지고 저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아, 네 여자 내놔 지금 당장. 그는 계속 저를 밀치고 때렸습니다. 저는 맞으면서도 집 문 앞을 지켰습니다. 은혜를 넘겨줄 수는 없었습니다. 퍽. 강주의 주먹이 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입안에서 피맛이 느껴졌습니다. 콩. 그의 발이 제 배를 쳤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집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은혜가 제 앞으로 달려왔습니다. 강주는 은혜를 보자 휴주고 있었습니다. 거봐, 미셨잖아. 이년아, 어디 숨어 있었어. 싫어, 망갈 거야. 은혜가 제 뒤에 숨었습니다. 강주는 은혜를 잡으려고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이 사람은 당신과 안 갑니다. 야, 이 새끼야, 비켜. 강주는 저를 밀쳐내려 했습니다. 저는 버텼습니다. 퍽. 콩. 그는 계속 저를 때렸습니다. 얼굴, 배, 가슴, 온몸이 아팠습니다. 방역을 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때려본 적이 없어서 선택 주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만 때려. 오빠 죽겠어. 은혜가 울며 소리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은혜야, 빨리 경찰에 신고해. 강주는 숨을 털닥이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야, 이 골통 새끼 좋아. 오늘은 일단 간다. 그는 침을 벗고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입에서는 피가 흘렀습니다. 은혜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오빠, 오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은혜가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괜찮아, 걱정 마. 아니야, 안 괜찮아. 오빠가 다쳤어. 나 때문에, 너 때문에. 아니야.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혜야, 난 널 지킬 거야. 끝까지. 은혜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오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온몸이 쑤시는 통증을 참으며 잠을 청했습니다. 은혜는 제 옆에 누워 밤새 절측해봤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강주는 다시 올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더 큰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대로 매일 밤마다 문을 확인하고 창문을 잠그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은혜는 더욱 불안했습니다. 밤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작은 소리에도 깜짝 놀라며 떨어집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사흘이 지난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쯤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병수 씨 맞습니까? 금정경찰서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무슨 일입니까? 박강주 씨가 아내를 사기당해서 뺏겼다고 하는데 신고 관련 사건에 대해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찰서로 한번 방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기라니요.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저희도 이 사람이 술 취해서 떠든 거라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신고가 들어왔으니 경찰서로 오셔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강주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를 범죄자로 만들려는 것입니다. 저는 급히 공사장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걱정하는 은혜를 안심시키고 오후 4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길은 멀게 느껴졌습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익숙한 사람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주였습니다. 그는 경찰관 앞에서 저를 가리키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저 새끼가 내 아내 사기쳐서 데려갔어요. 경찰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병수 씨 맞습니까? 네, 일단 앉으시죠. 진술을 들어야 합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경찰관은 저에게 물었습니다. 박강주 씨가 서은혜 씨를 사기쳐서 데려갔다고 신고했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다. 사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저는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강주가 은혜를 100만 원에 팔았다는 것, 제가 그녀를 구했다는 것, 그리고 그녀가 기억을 잃었다는 것. 하지만 강주는 계속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이야. 내가 왜 아내를 팔아?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해. 난 그냥 이 새끼가 돈 죽겠다고 꼬드겨서 그냥 농담으로 한 거라고. 근데 진짜로 순진한 애를 꽂아서 데려간 거야. 경찰관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계좌 이처 내역이 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이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강주는 비웃었습니다. 그거 내가 필린 돈이야. 아내 판도 아니라고. 경찰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조회 결과 서은혜 씨 집 주소는 박강주 씨 주소로 되어 있네. 강병주 씨 진술이 맞다고 하신다면 서은혜 씨 진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아차 싶었습니다. 그동안 은혜 주소를 옮길 생각을 못한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불러오겠습니다.
저는 경찰서 밖으로 나가 은혜에게 전화했습니다. 은혜야, 택시 타고 금정경찰서로 올 수 있겠어? 응할 수 있어. 은혜 목소리는 많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놈과 마주친다고 생각해서 은혜가 겁먹은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은혜야, 걱정 마. 그놈과 최대한 떨어져서 경찰한테 사실대로 이야기만 하면 돼. 응. 30분도 이 은혜가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서 안으로 들어오자 강주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주는 은혜에게 다가가며 이른맘을 놓았습니다. 아, 너 똑바로 말해. 누구 아내야? 경찰관이 강주를 제재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경찰관은 은혜에게 물었습니다. 서은혜 씨 맞습니까? 네. 당신은 박강주 씨와 무슨 관계입니까? 은혜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고개를 돌려 강주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저 사람 아내에 순간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저는 박강주 아내에 오빠가 아니 저 사람이 좋아서 잠깐 같이 있었던 것 뿐이에요. 이제 남편한테 돌아갈 거예요. 강주는 비죽어 섰습니다. 그래, 내 아내라니까. 저 새끼가 네 여자 꼬드긴 거야. 경찰관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병수 씨,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은혜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요? 은혜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관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일단 본인이 박강주 씨 아내라고 하니 함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안 됩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전에는 은혜를 매일 때렸습니다. 가면 또 맞을 거예요. 그리고 법적 부부도 아니에요. 하지만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 본인이 아내라고 했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저희가 개입할 수 없습니다. 강주는 은혜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가 때리긴 뭘 때려 얼마나 사랑해주는데. 가자. 은혜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빠 미안해. 저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은혜는 뭔가 협박을 받았고 저를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은혜에게 달려가려 했지만 경찰관이 저를 제재했습니다. 강조는 은혜를 끌고 경찰서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와 멍하니 걸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은혜를 잃었습니다. 제가 그녀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집에 가는 척하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강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 9시 저는 강주가 사는 빌라 앞에 도착했습니다. 2층 201호 예전에 살던 그곳이었습니다. 저는 계단을 올라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 쓸모없는 년. 내가 그놈만 죽이는 대신 경찰한테 사기당했다고 말하라고 했지. 왜 말을 받고 놀랐잖아. 퍽, 무언가 맞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의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발로 걷어팠습니다. 강주는 흥분해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뭐야? 너 미쳤어? 저는 강주에게 달려가 주먹을 날렸습니다. 퍽! 강주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강주는 쓰러진 상태에서 제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지만 저는 맞으면서도 계속 그를 때렸습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결국 강주는 기절했고 은혜는 구석에 쪼부리고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오빠, 저는 은혜에게 다가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하지만 그때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주민들 중 누군가 신고를 한 것입니다. 저는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을 때 저는 잘 망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관이 들어오면서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강병주 씨 나오세요. 빌라 주민들 진술에 따르면 박강주 씨가 서은혜 씨를 평소에 때렸다는 말이 여럿 나왔습니다. 그리고 서은혜 씨 찾아가서 협박한 내용도 옆집 할머니께서 보셨다고 진술해 주셨습니다. 저는 풀려났습니다. 경찰서 밖에서 은혜와 마주쳤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로를 끼워놨습니다. 오빠, 미안해. 내가 용기가 없어서. 아니야. 괜찮아. 이제 안 놔줄 거야. 오빠 곁에 평생 있을 거야. 저는 그녀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강주는 음주로 인해 사고를 크게 쳐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저희는 더 이상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은혜와 저는 예전처럼 함께 생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식사하고 저는 공사장으로 나가고 은혜는 집안일을 하며 저를 기다렸습니다. 4월이 지난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저는 은혜와 함께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날씨가 좋았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내리시고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오빠 저기 과외 가게 가자. 은혜는 신이 나서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우리는 과외 가게 앞에서 씁니다. 은혜는 사과를 고르고 있었습니다. 그대였습니다. 응. 은혜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은혜야, 괜찮아. 머리가 너무 아파.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 쉬자. 저기 벤치에 앉아. 저는 은혜를 부축해 근처 벤치로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계속 머리를 감싸주며 신음했습니다. 오빠 머리가 터질 것 같아. 은혜야. 그 순간 은혜의 몸이 축 늘어지며 쓰러졌습니다. 은혜야, 은혜야. 저는 그녀를 흔들었지만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급히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10분 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들고 세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함께 타고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은혜야, 괜찮을 거야.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은혜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의사들이 은혜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복도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주었습니다. 제발 아무 잃어버릴 제발 3시간이 지났을 때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났습니다. 뇌에 이상은 없고 일시적인 쇼크로 보입니다. 하지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한 점이요? 환자분이 깨어서 하시는 말씀이 일단 들어가 보시죠. 저는 의사를 따라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은혜야, 저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불렀습니다. 은혜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순진하고 맑은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고 깊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병수 씨,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도 달랐습니다. 차분하고 성숙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은혜야, 너 괜찮아? 네, 괜찮아요. 아니, 이제 모든 걸 기억했어요. 기억, 은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게 떠올랐어요. 제가 누구였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은혜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은혜입니다. 은성건설 대표이사였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은성건설이라면 중경건설사.
저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회사를 운영했어요.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3년 전 교통사고가 있었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날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트럭이 들이받았어요.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만 살아남았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어요. 정신이 무너졌어요. 기억을 잃었고 한마디로 바보가 됐어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럼 그때 누가 널 돌봤어? 친척들이요. 삼촌, 사촌들 하지만 그들은 저를 돌본 게 아니었어요. 제 재산을 노렸던 거죠. 은혜는 주목을 쥐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고 그들은 제게 서류에 도장을 찍게 했어요. 회사 집은 부동산, 예금 모든 걸 가져갔어요. 그리고 저를 버렸어요. 버렸다고? 네, 더 이상 쓸모가 없으니까 저를 정신병원에 넣으려 했지만 제가 도망쳤어요. 그리고 거리를 떠돌았죠. 기억도 없이, 갈 곳도 없이 저는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다가 박강주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를 데려갔고 병수 씨도 아시잖아요.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은혜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병수 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줬어요. 처음으로 안전하다고 느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았습니다. 은혜야 고마워요. 병수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은혜가 저에게서 떨어져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제 차례예요. 그게 무슨 병수 씨가 저를 돌봐줬으니 이제는 제가 은혜가 풀 차례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내가 안전하면 그걸로 충분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 삶을 되찾을 거예요. 그리고 병수 씨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은혜야 병수 씨 믿어줘요. 저는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 은혜는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은혜와 함께 시내로 나갔습니다. 그녀는 한 법률 사무소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서원의 대표님 한 중년 남자가 은혜를 보자 놀라며 달려왔습니다. 최유진 변호사님 오랜만이에요. 대표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설마 아프신 곳은 다 나오신 겁니까? 네, 맞아요. 긴 이야기예요. 지금은 시간이 없어요. 친척들이 훔쳐찬 제 재산대 찾을 수 있을까요? 최유진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대표님, 친척들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가져간 증거가 차고 넘칩니다.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좋아요. 바로 시작해 주세요. 은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은혜는 법적 절차를 진행했고 친척들을 고소했습니다. 그들은 정황에 쓴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은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한 달 뒤 은혜는 자신의 재산을 대부분 되찾았습니다. 회사 집은 부동산 예금 모든 것이 다시 은혜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수 씨 어느 날 저녁 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이제 병수 씨가 힘든 일하는 건 끝이에요. 무슨 뜻이야? 제가 작은 건설 회사를 하나 설립할 거예요. 그리고 병수 씨를 사장으로 앉힐 거예요. 저는 황당했습니다. 은혜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냥 병수 씨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줄게요. 하지만 병수 씨 저를 믿어줘요. 제가 병수 씨에게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은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병수 씨, 그녀부터 은혜는 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작은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저를 사장으로 등록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은혜가 옆에서 도와주었습니다. 사무실도 마련했고 직원들도 고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 같았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일용직 노동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가진 건설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옹기건설이었습니다. 은혜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병수 씨가 저에게 옹기를 줬으니 이 회사도 다른 사람들에게 옹기를 주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은혜의 말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정장을 입고 출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정장이 불편했습니다. 넥타이를 매는 것도 서툴렸습니다. 하지만 점차 으슥해졌습니다. 회사는 작았지만 알찼습니다. 직원은 5명이었습니다. 모두 성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주택 리모델링, 상가 인테리어, 작은 공사들이었습니다. 은혜는 뒤에서 조용히 저를 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인 은성건설을 정리하고 저의 회사에 집중했습니다. 회계, 계약, 법률 문제들을 처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관리하고 은혜는 사무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길에 은혜가 저를 불렀습니다. 병수 씨, 잠깐 같이 갈 곳이 있어요. 어디? 따라와 봐. 우리는 차를 타고 시내 한 고급 납골당에 도착했습니다. 은혜는 저를 2층으로 데려가서 한 납골함 앞에 섰습니다. 그곳에는 2개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중년의 M자와 여자였습니다. 부모님이세요. 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혜는 가방에서 꽃다발을 꺼내 사진 앞에 놓았습니다. 백합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늦었지만 왔어요. 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저는 어디서 뭐라고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부모님이 보고 싶었는데 기억조차 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다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저를 구해준 사람이에요. 저를 사람답게 대해준 사람이에요. 은혜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부모님, 이분이 강병수 씨예요. 제 은혜님이에요. 저는 부모님 사진 앞에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수입니다. 따님을 잘 보살피겠습니다. 은혜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한 달 뒤 저희 회사는 첫 번째 큰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소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였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지만 저희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저는 현장을 꼼꼼히 관리했고 직원들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공사는 예전보다 일찍 끝났고 건축주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옹기 건설 사장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다음에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회사는 점점 성장했습니다. 석 달 뒤 저희는 새로운 사무실로 이전했습니다. 예전보다 2배는 넓은 곳이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이전 첫날 은혜와 저는 회사 입구에 새 간판을 달았습니다. 옹기 건설 주식회사 간판이 걸리는 순간 저는 감격스러웠습니다. 병수 씨 축하해요. 은혜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 덕분이야. 고마워. 아니에요. 병수 씨가 열심히 해서예요. 저는 그냥 옆에서 도와준 것뿐이에요. 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은혜야, 나는 너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 저도 병수 씨가 없었으면 여기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사장님, 대표님 축하드립니다. 우리는 함께 간판 아래에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와 은혜는 회사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병수 씨,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은혜가 물었습니다. 회사를 키워야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싶어. 좋아요. 그럼 저도 도와줄게요. 은혜는 앞으로 뭐 하고 싶어? 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는 요 병수 씨 옆에 있고 싶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그래, 은혜가 옆에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평생 함께하자. 우리는 손을 잡은 채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저는 외롭고 고독한 이동직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 전 그녀는 기억을 잃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폭력과 학대 속에서 살았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재산을 돌려받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옆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폭력으로부터 구했지만 그녀는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온기가 되어줘 왔습니다. 며칠 뒤 저는 부모님 산소에 다녀왔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고 혼자 살아왔습니다. 산소 앞에서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습니다.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바람이 부럽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은 때로 잔혹합니다. 사람들은 고통받고 상처받고 외로워합니다. 하지만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100만 원으로 시작된 인연이 저희 인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